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689명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700명 가까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일상 공간을 매개로 한 집단 감염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가 연일 600명 넘게 나오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병상 부족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계속 오늘만 보더라도 어제 확진자 689명, 서울 250명, 경기 225명, 수도권이 500명이 계속 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도 울산 47명, 부산 26명 등등. 계속 600명대 이런 확산세가 안 꺾이네요. 예, 지금 이제 태풍이 오고 있는데 예. 가장 그 중심부에 있는 태풍이 과연 지금 온 건지 앞으로 더 큰 게 올 건지가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이번에 오는 이 바람은 계속 불 거라는 거죠. 태풍이 우리가 며칠 지나면 없어지겠지만 이 바람은 정점보다는 정점이 1000명이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점이 오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400, 500, 600 이런 숫자는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왜냐하면 뭐 많이 제기가 됐지만 첫째는 지금 겨울이 되면서 바이러스가 사람 몸에서 활동하기가 너무 좋은 계절이 됐고 역학조사를 열심히 해왔지만 지금 소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그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예, 그러면 그분들이 또 숨어서 또 다른 감염을 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소스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이 정도의 숫자는 굉장히 오래 지속될 거다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걱정이 되는데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위중증 환자 그리고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를 감소세로 돌릴 특단의 대책은 없을까요? 이 모든 질병은요,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예민한 검사인 RT-PCR이라는 검사를 도입해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빨리 진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단 진단을 하고 나면 산소가 좀 떨어질 무렵에 산소를 빨리 투여하면 치료가 좀 잘 되고 있고 특히 지금 우리나라 이제 렘데시비르가 원하는 환자들한테는 다 들어가고요. 또 곧 이어서 항체 치료제가 나오면 항체 치료제는 바이러스 양을 아주 빨리 줄여줍니다. 그러면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양이 많이 들어온 사람은 많은 피해를 보고 적게 들어온 사람은 적게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를 하면 위중증 환자로 진행하는 것은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선별 진료소도 많이 확충하고 그런 방안이겠죠? 그렇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감염 경로가 시작된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충북 음성 같은 경우에는요. 보름 전에 오한이 있고 근육통이 있고 이래서 감기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일반 병원에서 감기 처방만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증상이 보름 전부터 있었고 이분이 확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보름간의 가족과 뭐 지인들 모임 같은 데서 많이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가 요새 많을 것 같아요. 네, 안타깝죠. 사실 뭐 방역 당국에서 여러 차례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어르신을 진료한 의사분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같은 철에 아무리 열이 없어도 코로나19 열이 없다는 거 다 압니다. 심지어는 무증상이 뭐 30%, 40%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좀 검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싶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런 예가 많지 않길 바랍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전 이틀 전부터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파를 시켰을 것이고요. 증상이 나타나고 한 일주일 동안은 충분히 아주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환자가 나올 수는 있는데 다만 가족이나 지인들이 마스크 쓰고 손위생 지키는 걸 철저히 지킨 분들이 많았다면 전파는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이죠. 방금 전 짚어본 사례를 포함해서 그와 비슷한 사례 또는 이제 다른 모든 사례까지 총괄을 해서 혹시나 있을 이제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기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검사 건수를 최대한 확대시키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고요.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 몰리는 이유가
비인도 결찰물, 이 검체를 뽑기 위해서 몰리는 겁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그것은 의사나 간호사만 지금 하도록, 의료인이 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보도에 나왔지만 타액을 이용한 PCR 검사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에요. 예. 예민도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가장 정확한 RT-PCR에 비해서 92%까지 올라가고요. 특이도는 100%예요. 굉장히 정확도가 높다는 거죠. 침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반. 예. 그러면 선별 진료소에 가더라도 따로 그냥 침 뱉는 장소만 여러 군데 마련해 주면 의료인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침 뱉어서 그냥 놓고 가면 됩니다. 통에다 침 뱉어서 그렇죠. 놓고 가면 그 검사는 검사실로 옮겨져서 예. 검사를 하게 되고요. 시간은 물론 걸립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검사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10만 개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예. 하루에. 그래서 충분히 인력들이 소진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신속 항원 검사는 30분 안에 나오지만 예. 역시 의료인이 이걸 따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방역을 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벗어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타액 검사를 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같은 시기에는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14일부터는 수도권에서 150개 선별 검사소를 가동하겠다. 거기에는 증상이 없어도 일단 가면 무조건 검사를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 신상을 밝히기 꺼려하는 분도 계시니까 전화번호만 남겨라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몰리다 보면 지금 문제가 의료진도 거기 또 그럼 150군데 의료진도 딱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의료진 문제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던데요. 없어서. 그 부분도 좀 사전에 준비는 저는 가능했다고 보는데요. 근데 의료인이라는 게 주로 의사들하고 간호사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네.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이 기회에 그분들한테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물론 어느 정도 교통비 정도는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간호사들은 이 코에서 깊이 넣어서 검체를 따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서로 이제 교육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야간에 지금 문을 연대니까 야간에 일찍 종료를 하고 나올 수 있는 동네 의사들, 그 지역에 있는 의사분들도 가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지쳐 있는 보건소에 속한 방역 인력들은 아마 조금 숨통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인력뿐만이 아니라 장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연일 이제 확진자가 600명 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확진을 받았는데도 집에서 대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게요.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할까요? 그것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물론 하루에 500~600명씩 특히 수도권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수용을 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공공에 속한 그런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고요. 물론 이제 그네들도 스케줄이 이때지만 지금 같은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메르스 때 지금 경제적인 손실을 12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100조도 넘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10달을 끌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배치를 해서 사실 집에서 치료받다가 문제가 생긴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병원들도 병실이 부족하대지만 일부 병원들은 장기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그 병원들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다른 중소병원으로 하여금 그런 환자들을 좀 미리 수용을 하게 한다면 환자를 퇴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전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병실을 준비시킨다면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감내가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장소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 체육관 같은 데를 하나를 다 시설로 쓰는 게 어떠냐. 그리고 컨벤션 센터도 거기 그 방역하기에 좋은 환경이 돼 있다. 근데 정부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 교수님 보시기엔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안되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이미 뭐 외국에서 다 봤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시작했고 미국서도 했고 다 했는데요. 장점은 물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건 마지막에 가야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장점은 굉장히 그 공간이 넓기 때문에 환기가 조금 비교적 좀 수월합니다. 억지로 환기를 안 하더라도 좀 수월하면서 시설과 장비가 집중되고 의료 인력이 거기 들어가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각 병원에서 중환자를 5명, 3명, 10명 이렇게 보고 있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100명을 모아놓으면은
의료 인력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모니터기가 수라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 마련해 놓고 전국에 있는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 인력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예. 자기네 병원은 조금 더 일을 더 길게 한다면 십시일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 예. 당장 이제 장소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안을 찾아본다고 했을 때 경기도에서는 자택에서 대기 중인 환자의 상태를 이제 전화를 통해서 좀 점검을 해주는 홈케어 시스템이라는 것이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대안이 될 수 없을까요? 하는 만큼은 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환자나 가족들이 불안하게 하루 종일 있는 것보다 그래도 의사가 전화해서 봐주면 좋은데요. 예. 뭐 당연히 몇 가지 단점이 있죠. 예,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이 병의 경과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자기 병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느끼질 못합니다. 네. 특히 노인들은 열이 나도 열을 못 느끼고요. 열이 잘 나지도 않고 숨이 차도 내가 나이가 들어서 숨이 찬지 아니면 병 때문에 숨이 찬지 인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기 진단이 늦어지게 되겠죠. 예, 그런 문제가 있고 기다리는 동안에 가족들의 불안감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실 자가치료도 가장 마지막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을 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희망이라고 볼 수 있는 백신 문제인데요. 백신이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이렇게 구매를 하겠다 했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와는 계약까지 완료됐다고 말했는데 근데 문제가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번 달에 승인해주기는 좀 그런데라는 느낌이 있어서 그럼 과연 우리는 계약했는데 안전하지 않은 건가라는 그 불안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거예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네들이 원했던 임상 3상이 완결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간 결과를 갖고 우리가 그때 이제 그 퍼센티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70% 효율이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요. 그래서 완결되지 않은 임상 시험에 대해서는 허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면에 화이자 모더나는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아마 아스트라로서는 빨리 하고 싶은데 영국 본사가 있는 영국 그 자체에서도 아직 허가가 안 돼 있는 거 봐서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러나 임상 자료가 워낙 좋다면은 뭐 우리나라로서는 우리 자체로서 식약처에서 심사를 하고 도입 허가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근데 보는 지금 분위기상 크게 불안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90%가 나오고 60%가 나와서 합쳐서 70%가 된 건데요. 예. 90%는 실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처음에 예, 그러다 보니까 그걸 배제하고 나면 60 몇 프로니까 조금 간당간당하죠. 한 70%는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인 백신이 나온다면 나중에 이쪽 회사 거는 아무래도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관련해서 또 정부에서는 국내 도입이 지체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의 대책도 정부에서 마련해 둔 게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이제 위험 분산을 위해서 다른 3개 회사와 계약을 했고요. 네. 저로서는 지금 사실은 또 다른 괜찮은 백신이 나오고 있는 준비된 것들이 다른 회사 것들이 있습니다. 예. 물론 아직 우리나라는 없지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파악해서 계약을 속히 맺어놓고 위험 분산을 계속 시키면서 우리 국민들한테는 적어도 내년 가을 다시 겨울이 오기 전에는 3천만 명 백신 접종 완료는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거리 두기가 지금 5단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가 2.5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만 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5단계 중에서 지금 중간 정도 단계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마지막 단계 직전 단계잖아요. 이렇게 엄중한 상황이 되면 마지막 단계가 3단계인데 3단계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사실 2.5단계가 이제 우리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이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이동도 많이 준 것 같은데요. 3단계 가야 될 시기가 오겠죠. 즉 그 시기는 결국은 의료 기관에서 환자를 정말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잠시라도 우리나라를 특히 수도권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도 이미 벌써 위험 수위는 좀 넘어섰거든요. 저수지에 물은 넘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뚝이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시기가 되면 빨리 이 3단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뭐 정 안 되면 그동안 정부가 해왔던 2.5 단계 플러스 알파를 하더라도 조금 더 조일 필요는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해서 꺾였다는 그런 소식으로 다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